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3천만 동포에게 읍감을 쓰기 전에 성시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차라리 저는 거짓 증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석재 악인전. 저는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 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인물은 잘 여러분들이 모를 인물입니다.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방정국과 대한민국 정부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의 실체를 모르면 겉으로 드러난 숱한 사건들의 실체가 파악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성시백, 황해도 평산 출신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동양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중국으로 가서 1932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정향명이라는 가명을 썼어요. 그 국민당에 자입해서 공산당의 간첩으로 활동했는데 이 조선인이라는 사실도 주변에서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임시정부 요인과도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간첩이면서 임정계열의 독립운동을 돕는 척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방 후에 귀국한 성시백은 귀국했는데 자기 고향이니까 어디입니까? 북한으로 간 거죠. 주은래, 저우원라이의 소개로 북한 김일성에게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의 남로당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 우익 인사들과 친분이 있던 임정계열의 인사들과 친분이 있던 성시백을 공작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시백의 직함은 당시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사회부 부부장이었는데 사회부가 나중에 통일연선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간첩을 총괄하는 38선 이북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가 북한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이거 사실상 1946년에 2월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해가지고 분단 처음 언급하고 그게 아닙니다. 1946년 2월에 이미 북한에서는 실질적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자, 성시백은 이제 본격적으로 박헌영하고 연락하고 남한 정세를 파악하고 좌우합작 등 사업의 제1선에서 활동을 합니다. 좌우합작? 좌우합작도 성시백이 공작을 폈어요. 1946년 12월에 김일성의 특사 자격으로 38선을 넘어서 서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당시에 변장술이 뛰어난 사람이냐면요. 노인 분장을 하고 김일성을 만났더니 김일성이 통문은 위기요. 그랬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성시백과 노인 분장을 했을 때를 비교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장을 하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벌인 지하운동은 산하 조직과 요인을 미 군정청, 남한의 경찰 군부, 우익과 중간 정당 단체, 재외 대표부에까지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곳곳에 이른바 북한과 내통하는 제5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5열이라는 거는 그전에 스페인 내전 때 반군 장성이 어떤 도시를 포위하면서 사방에서 네 갈래로 포위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데 가운데에 우리하고 내통하는 제5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5열이라는 말이 바깥하고 내통하는 그런 세력이다. 일종의 간첩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죠. 이것은 나중에 신영복에게 서예를 가르쳤다는 한학자 출신 장기수 이구영의 증언입니다. 성시백은 공개적인 선전전도 병행했습니다. 신문을 10여 종을 자기가 경영을 했답니다. 조선중앙일보, 이건 일제 때 조선중앙일보하고 다릅니다. 광명일보, 이런 신문을 직접 경영했으니까 선전전을 막 하는 거죠. 이걸 모두 다 김일성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일성은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남로당에겐 절대로 손대지 마라. 남로당과 별도로 활동하라. 남한 중간파와 일부 우익 정치 세력을 북한 김일성의 동조 세력으로 만들어 통일연선을 결성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려는 세력에 저항하려는 책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에게 포섭된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와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경제학사 그리고 막시즘을 도입했던 그런 인물이 백남훈이었는데
이게 다 성시백이 포섭했다는 거예요. 접선을 시도했던 인물 중에는 이명신도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초대 상공부 장관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실패했던 모양이에요. 현대사 연구자 A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보수 성향학자가 절대 아닙니다. 당시 성시백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박헌영이가 대단히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남로당에서 튕겨져 나온 인물들을 성시백이 쓸어 담았던 셈이다. 그 쓸어 담은 인물 중 대표적인 정치인이 놀랍게도 여운형이었습니다. 박헌영하고 줄곧 대립하던 여운형은 중도좌파 여운형은 1946년 2월에 처음 38선을 넘어서 김일성과 만났고 2달 후인 4월에 2차 방북을 했습니다. 이후 차녀 여연구, 삼녀 여원구를 김일성에게 맡겨서 소련 유학 보냈어요. 나중에 여연구, 여원구는 다 북한에서 한자리를 합니다. 그때부터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여운형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성시백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좌익정당 합당 과정에서 여운형이 소외되고 한때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어요. 여운형이. 그러니까 김일성은 성시백을 통해서 자신과 김두봉의 친서를 여운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1946년 12월에 여운형은 또 평양으로 갔는데 성시백과 동행을 했습니다. 1947년 1월 초까지 김일성의 집에서 머물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김일성과. 김일성 집에 머물렀다니까. 이때 김일성이 여운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국의 모략인 좌우합작에서 손을 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정계 은퇴를 한 것은 잘못이에요. 남로당 결성 과정에서 소외된 중간 계층을 잘 포섭해서 혁명의 편으로 이끌어갈 중간파 정당을 만드시라요. 1947년 7월에 여운형이 암살됩니다. 그러자 성시백이 맡게 된 최대의 거물 정치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였냐 하면은 백범 김구였습니다. 1948년 1월에 김구가 크게 전환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1947년까지 김구는 분명 이승만과 함께 반공 우익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철저히 반탁, 신탁 통치 반대를 표명했으며 그리고 우선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총선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통일을 이루자 이런 입장에서도 이승만과 같았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 1948년이 되니까 김구의 입장은 남북 지도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총선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여기에 성시백이라는 인물의 공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1947년 12월에 한민당의 정치부장인 우파의 거두 장덕수가 암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의 배우로 지목되면서 재판정에까지 나갔던 사람이 김구였어요. 완전히 정치적 공경에 빠진 거였죠. 바로 이때 김구를 만난 성시백이 선생이 살아날 길은 오직 남북 합작뿐입니다 라면서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김구가 평양으로 방북한 1948년에 4월 남북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제가 A 교수한테 또 물어봤어요. 아니 설마 이 설이 맞는 거예요 선생님? 그랬더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런 문장을 쓴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운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948년 2월 10일 김구가 발표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입니다. 울면서 고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글은 김구의 측근인 역시 독립운동가 엄황섭이 초안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 출신으로 1981년에 대만에서 검거되고 그 다음에 남한으로 와서 많은 증언과 저서를 남긴 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박병엽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엄황섭이 그 글을 쓰기 전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쓰기 전에 성시백이 엄황섭을 만나서 해당 글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필터링이라고 해야 될지 데스크라고 해야 될지 그런 작업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차라리 저는 거짓 증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중근 의사의 조카이자 김구의 비서였던 안우생, 역시 김구의 비서였던 김종황, 이 사람들은 다 월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1947년 12월에 성시백하고 만났습니다. 안호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민족의 출구에 대한 일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체 왜곡 군대를 철거시키며 단선 음모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북의 공산주의자들과도 제휴합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근데 여기 또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이 아주 자세한 성시백 관련 기사를 크게 보도했는데, 당시에 성시백이 김구를 만나서 김일성 장군님의 특사임을 밝히고 김구를 설득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고 낯뜨겁게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김구는 감격과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장군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기어이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턱없는 거짓과 과장투성이인 북한 언론, 북한 문건의 특성상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 중에서 김일성이 1992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회고록을 쓸 때 해방 후 남북 연석회의 대목에 성시백의 활동 내용을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1948년 4월 남북협상 당시에 북한 측에서 보기에 성시백의 공적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김구를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라는 것은 이미 소련 측이 구상한 것이었고, 이를 따른 김일성이 성시백에게 지령을 내린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1947년 11월에 김일성이 성시백을 불러서 김구와 김규식 등에게 합작 의사를 전달해 남북 연석회의 실현에 반드시 참여시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북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김구 측의 회신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오히려 북한 측에서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A 교수가 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성시백이 남한의 여러 인사와 단체들을 어떻게 요리했나? A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치인 B를 공격한 논설을 썼어요. 근데 이걸 쓴 기자가 성시백한테 이미 포섭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B가 이를 반박하면서 A사를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원고를 쓰기 전에 성시백이 혼수를 넣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A와 B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도록 미리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남북 간에 각각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성시백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시백의 활동으로 거론된 일들은 굉장히 길고 다채롭습니다. 제주 4.3, 여순 11구 등 지하관리, 남침 정지 작업과 국군 무력화 작전, 그 당시에 6.25 직전에 표무원, 강태무 이런 사람들이 국군 2개 대대가 월북을 했습니다. 이 월북 공작에도 성시백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승만과 메가더의 도쿄 회담, 이승만과 장제스의 진해 회담 내용 탈취, 국회 프락치 사건 개입, 1950년 2대 총선 때 남북 혁파파 정치인에게 자금 제공. 야, 정말 업무 처리 능력만큼은 혀를 내두를 만합니다. 진짜 일 잘했어요. 도대체 그 많은 활동에 대한 필요한 공작금은 어디서 났나? 1948년 남북 교육이 금지될 때까지 56차례에 걸쳐서 명태와 산업 소재 카바이드 등 1억 원이 넘는 물자를 반입했고, 1949년에는 중국 칭다오에 주재하는 북로당 직영 조선상사로부터 미화 6,100달러를 반입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는 밀수선으로 중국과 밀무역을 해서 미화 2만 달러와 수백만 원 상당 견직물을 반입하고, 1950년 3월에는 미화 1만 2천 달러를 들여오는 등 총액 3만 9천 달러의 공작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와, 자금도 직접 조달했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랬어요. 자, 성시백은 1950년 6.25 전에 마침내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아까 그 공작금 마련한 게 다 검찰 조사 결과예요. 대한민국 정보기관에선 이 남한 측의 기밀을 빼내는 북한의 핵심 기관이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제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공안검사로 유명했던 분이죠. 이때 서울지방검찰청 부장이었는데 마침내 그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가 성시백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950년 5월 15일, 6.25 직전이죠. 성시백은 서울 효제동에서 체포됐습니다. 연루자가 1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시백은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성시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냉면이 먹고 싶다. 냉면이 목에 넘어갑니까? 라는 말은 북한 사람이 했었죠. 수민관도 아니고 뭐야. 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에 김일성은 성시백의 시신 수습을 명령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열사릉에 나중에 남조선 혁명가라는 직함으로 성시백의 가묘를 만들었어요. 1990년대 초에는 성시백을 주인공으로 한 7부작 영화 붉은 남풍잎을 제작할 정도로 추앙을 했습니다.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라는 것입니다. 아들 성자립인데 김일성대 총장을 했습니다. 자, 북한 초기의 거물급 공작원이었던 성시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과시했던 인물이었지만 정작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죠. 제가 1990년대에 성시백이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개 북한 공작원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거물 정치인들이 이용당하고 전국이 흔들리는 경우란 해방 직후 불안정했을 때뿐이었겠지. 이제는 대한민국 체제가 안정이 됐고 사람들이 북한의 실체를 뻔히 아는 이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산이었습니다.